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따뜻한 아랫목,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울타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과연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안전한 오늘을 버리고 피바람이 불어오는 불확실한 내일로 걸어 들어가는 일. 기원전 1세기 이 땅의 북쪽 끝자락. 한 남자가 바로 그 가혹한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입니다. 만주의 겨울밤은 자비가 없죠.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흩어집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마치 쏟아질 듯 낮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저 별빛 중 하나가 운명처럼 한 남자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군요. 저기 4명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가장 앞에 선 사내. 그의 어깨는 대륙의 산맥처럼 넓고 굳건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등불처럼 복잡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3명의 동료들 역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 위로 오직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엉켜 흐를 뿐이죠. 그의 이름은 주몽. 부여의 왕자였으나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눈물로 적셔 건네준 보리씨 한 줌, 그리고 가슴속 깊이 타오르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전부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동료의 물음에 주몽은 대답 대신 남쪽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일까요? 700년 제국의 역사는 바로 이 지독한 고독과 추위 속에서 이름 없는 광야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장 부여, 잔혹한 운명의 서막. 부여의 도성. 그곳은 겉보기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대궐의 깊은 안쪽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금화왕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를 찾은 듯 보였으나 그 질서의 틈새로 기이한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죠. 궁궐 서쪽 햇빛조차 머물기를 꺼려하는 어두운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엔 하백의 딸이자 천재의 아들 헤모스를 잃은 여인 유하 부인이 유폐되어 있었죠. 그녀의 일상은 죽음보다 깊은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날카롭게 쏟아진 한 줄기 빛이 굳게 닫힌 그녀의 창살을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햇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기이했습니다. 부인이 몸을 일으켜 구석으로 피하면 빛은 마치 눈이 달린 생명체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부인이 놀라 뒤를 돌면 빛은 다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하 부인은 숨이 가빠움을 느꼈죠. 그것은 남녀의 사랑보다 뜨겁고 대지의 생명력보다 강렬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빛과 함께 보낸 부인의 몸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날, 세상이 마주한 것은 핏덩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하 부인의 몸에서 나온 것은 매끄럽고 단단한, 어쩌면 기괴하기까지 한 거대한 알 하나였습니다. 그 크기가 무려 5배나 되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금화왕은 경악하며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이것은 필시 나라를 망칠 요물이다. 왕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알을 개와 돼지 우리에 던지라 명했죠. 축축하고 오물이 가득한 우리 안. 굶주림에 미친 개들이 알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에 압도된 것일까요? 짐승들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마구간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금화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번엔 알을 길바닥에 버리게 했습니다. 소와 말이 밟고 지나가길 바란 것이죠.
그러나 수천 마리의 말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다가도 그 작은 알 앞에서만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내어 비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알을 깊은 숲속 굶주린 독수리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을 덮었던 검은 새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한 일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부드러운 깃털과 온기가 가득한 날개를 펼쳐 알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만주의 밤바람으로부터 알 속의 생명을 지켜내려는 듯 말이죠. 왕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생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유화 부인의 품으로 돌아온 알은 어느 눈부신 봄날의 아침 드디어 세상의 침묵을 깨뜨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아이는 성장이 남달랐습니다. 불과 7살.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주몽은 이미 어른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부드러운 장난감 대신 거친 나무줄기를 찾았습니다. 주몽은 스스로 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었죠. 그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휘어지는 각도를 관찰하고 짐승의 힘줄이 가진 탄성을 감각적으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주몽이 직접 깎아 만든 조잡한 활. 하지만 그 활이 주몽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변했습니다. 주몽은 파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파리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면 화살은 어김없이 파리의 심장을 꿰뚫었죠. 100번 쏘아 100번을 맞춘다. 부여의 백성들은 이 신비로운 소년을 주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명성이 높아질수록 궁궐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몽이 숲에서 사냥해온 짐승들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금화왕의 아들들, 특히 장자 대소의 눈에는 감탄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알에서 태어난 괴물이며 신이 내린 활솜씨를 가졌다. 저자가 자라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대소는 밤마다 칼을 갈았습니다. 주몽이 쏘아 올리는 화살이 언젠가 자신의 심장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주몽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숲에서 화살을 날릴 때 궁궐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화살이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소의 이간질에 결국 금화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주몽을 왕자로서 대우하는 대신 천한 마구 간지기로 내쫓았습니다. 영웅의 손에 활 대신 말똥을 치우는 삽을 쥐어준 것입니다. 주몽을 모욕하여 그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주몽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깊은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이 있는 마구간에서 그는 매일같이 말들의 눈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놈이 대륙을 달릴 명마인가? 주몽은 남몰래 묘책을 세웠습니다. 아주 뛰어난 혈통을 가진 준말을 발견하면 그는 그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은 서서히 말라갔고 겉모습은 볼품 없어졌죠. 반대로 평범하고 둔한 말들에게는 최고급 먹이를 듬뿍 주어 살을 뒤동뒤동 찌웠습니다. 왕이 마구간을 시찰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오, 저 살찐 말들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저놈들은 내가 타고 저기 뼈만 남은 볼품없는 마른 말은 고생한 주몽에게 하사하노라. 금화왕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주몽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말은 금방 지치겠지만 주몽이 선택한 저 마른 말은 훗날 주몽의 목숨을 구하고 대륙을 가로지를 천하무적의 명마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뼈저린 고통을 견뎌낸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에 찬란했던 태양 아래서
주몽이 견뎌야 할 고통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탈출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탈출 강물이 길을 열다. 질투는 불길보다 무섭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부여의 태자 대소와 그의 7 형제들이 품은 살인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들은 밤마다 밀실에 모여 모의했습니다. 주몽을 살려두는 것은 부여의 재앙을 기르는 일이다. 이번 사냥에서 반드시 그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야 한다. 어머니 유화 부인은 이 피비린내 나는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아들 주몽을 몰래 불렀죠. 방 안엔 등불 하나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어머니의 눈동자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아들아, 이제 이곳 부여는 너의 땅이 아니다. 대소의 칼날이 이미 내 목 끝에 닿아 있구나. 너의 재주와 기계는 이곳에 담기엔 너무나 크다. 그러니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쪽으로 가거라. 주몽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홀로 남겨질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땅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주몽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살아남는 것은 운명을 개척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유화 부인은 아들의 품에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안엔 5가지 곡식의 씨앗, 특히 주몽이 훗날 백성들을 먹여 살릴 보리씨가 들어있었죠. 이것이 너의 나라를 세울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가거라 아들아. 살아서 너의 하늘을 세우거라. 주몽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3명의 동료 오이, 마리, 협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부여의 성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성벽 위에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주몽이 도망친다. 추격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소의 서슬 퍼런 외침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아니 죽음과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추격대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부여의 정예 기병 수백 명이 먼지를 일으키며 주몽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주몽과 세 동료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들은 거품을 물었고 사내들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졌죠. 마침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강, 엄리대수였습니다. 강은 깊고 넓었습니다. 배 한 척 보이지 않았고 다리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죠. 뒤를 돌아보니 지평선 끝에서 추격대의 횃불이 거대한 불바다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시퍼런 강물, 뒤는 시퍼런 칼날.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벽 끝에 선 형국이었습니다. 동료 오이가 칼을 뽑으며 절규했습니다. 주몽, 차라리 여기서 싸우다 죽자. 강물에 빠져 죽느니 적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더 묻히고 가는 게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주몽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대지를 울리는 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쳐 이곳에 이르렀으나 추격자들이 곧 닥칠 터이니 하늘이시여, 물의 신이시여,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셈인가. 주몽의 눈물 한 방울이 강물에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바닥 깊은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작은 기포가 올라오더니 이내 강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와 자라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포개고 엮으며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명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신 다리가 강 위에 놓인 것이죠. 어서 건너라. 하늘이 길을 여셨다.
주몽 일행이 그 신비로운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물고기들의 파닥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졌죠. 그들이 강 건너편에 발을 디디는 찰나 추격대가 강가에 들이닥쳤습니다. 대소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명령했습니다. 추격하라. 저 다리를 건너라. 부여의 병사들이 물고기 다리 위로 발을 올리는 순간 주몽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허공에서 대소와 마주쳤죠. 그 순간 다리를 이루던 물고기와 자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물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다시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너머에서 분노에 찬 대소의 함성이 들려왔지만 주몽에게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적을 막는 방패가 되었고 주몽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 한숨을 돌린 주몽 일행. 그러나 곧 큰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탈출의 긴박함 속에서 유화 부인이 준 보리씨 주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라를 세우려는데 씨앗이 없다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인가. 주몽은 나무 아래 앉아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마저 지키지 못한 자신이 과연 한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먼 하늘에서 하얀 점 2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의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들은 주몽의 머리 위를 3번 돌더니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비둘기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주몽이 비둘기의 부리를 가만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곳엔 잃어버렸던 보리씨가 물려 있었습니다. 유화 부인이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아들이 씨앗을 잃어버릴 것을 예견한 어머니가 신령한 비둘기를 통해 다시 보내준 것이죠. 주몽은 보리씨를 손바닥에 올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 씨앗을 척박한 땅에 심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피워내겠습니다. 비둘기들은 다시 북쪽 부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들의 생존을 어머니에게 알리려는 듯 말이죠. 주몽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졸본의 거친 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여의 왕자가 아닌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으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3장 졸본 깃발을 꽂다. 엄니대수의 기적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하던 주몽 일행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는 멀어졌지만 이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은 대자연의 거대함과 굶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죠. 하지만 주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에는 어머니 유화 부인이 건네준 보리씨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저 멀리 안개 너머에 땅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졸본의 비류수가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깎아지른 듯한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그 아래로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강물이 비단처럼 대지를 적시고 있는 곳. 주몽은 그곳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릿한 물내음 속에 섞인 흙의 향기, 그리고 대륙의 기운이 말초 신경 하나하나를 자극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바로 이곳이다. 주몽의 선언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졸본은 주인 없는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짐을 풀기도 전에 숲풀 사이에서 차가운 칼날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라. 어디서 온 자들이냐. 게루브의 허락 없이 이 땅에 발을 들인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험상궂은 전사들이 주몽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오이와 마리가 즉시 칼자루를 쥐며 주몽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주몽은 조용히 동료들의 어깨를 눌러 제지했습니다. 주몽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칼날로 땅을 뺏는 약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성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는 부여에서 온 주몽이라 하오.
우리는 피를 흘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과 대화를 나누러 왔소. 주몽의 목소리엔 왕자다운 위엄과 동시에 상대를 압도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도망자의 행색을 한 주몽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 같은 기운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몽은 고구려 건국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운명의 여인인 소선우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게루브의 중심부. 그곳에서 주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늙고 지친 추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가벼운 가죽 갑옷을 걸치고 허리엔 예리한 단검을 찬 여인. 졸본부여 왕의 딸이자 게루브의 실질적인 권력자. 소선호였습니다. 소선호는 자리에 앉아 주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북방의 수많은 호거를 만나보았고 막대한 재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법을 익힌 여장부였죠. 하지만 눈앞에 선 주몽은 그녀가 이제껏 보아온 남자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도망자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만주 벌판을 다 품고 도남을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당신이 그 유명한 주몽인가요? 부여에서 도망쳐 강물을 건넜다는 신화 속의 인물이 내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군요. 소선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주몽은 미동도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긴 것뿐이요. 나는 단순히 머물 곳을 구걸하러 온 나그네가 아니요. 나는 이곳 졸본에 하늘의 뜻을 세우고 흩어진 조선의 유민들을 하나로 모아 대륙을 호령할 제국을 건설하러 왔소. 제국. 그 거창한 단어에 소선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졸본의 작은 부족장 노릇에 만족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재력이 있었고 비류와 온조라는 총명한 두 아들이 있었으며 졸본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는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부족한 단 하나.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한데 묶어줄 천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평범한 미러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강줄기를 따라 성벽을 쌓고 흩어진 부족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는 군주들의 회담이었죠. 주몽,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의 전사들과 나의 재산, 그리고 이 졸본의 땅을 당신의 발 아래 바치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 나라의 태양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주몽은 소선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인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소선호의 실리적인 자본과 주몽의 신성한 카리스마가 결합하는 순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기세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라는 폭풍이 태동한 것입니다. 기원전 37년 가을의 초입이었습니다. 졸본의 비류수가에 거대한 단상이 세워졌습니다. 부여에서 목숨을 걸고 주몽을 따라온 유민들, 소선호를 따르던 게루브의 전사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든 핍박받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죠. 주몽은 소선호가 마련해준 눈부신 황금 갑옷을 입고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붉은 태양이 그려진 거대한 깃발이 가을 바람을 머금고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주몽이 하늘을 향해 보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칼날에 반사된 햇빛이 백성들의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만백성은 들으라.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이름을 가질 것이다. 주몽의 사자후가 졸본의 모든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높고 가장 귀하며 가장 아름다운 나라. 고구려다. 고구려.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주몽은 자신의 성을 고라칭하며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천명했습니다.
척박했던 졸본의 땅은 이제 제국의 심장이 되었고, 주몽이 어머니에게서 받아와 소중히 심었던 보리씨는 이제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줄 황금빛 물결로 변해갔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의 바로 옆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내가 자신이 일군 기반 위에서 한 나라의 시조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몽은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멀리 북쪽 어머니 유화 부인이 계신 부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중원을 지배하는 거대한 한나라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물 옛 조선의 영광을 모두 되찾기 전까지 나의 화살은 결코 시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의 첫 번째 깃발이 졸본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700년 제국의 심장이 드디어 멈추지 않는 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4장 대륙의 용솟음 태양의 제국을 완성하다. 졸본의 하늘에 고구려의 깃발이 처음 휘날리던 기원전 37년. 주몽의 나이 22의 청년이었으나 그에게 허락된 평화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건국과 동시에 고구려는 생존을 건 시험대에 오릅니다. 남쪽에 근거지를 둔 용맹한 약탈자 말갈이 고구려의 기강을 꺾기 위해 대규모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말갈은 바람처럼 나타나 국경 마을을 불태우고 유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막 나라의 틀을 잡던 고구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여에서 함께 온 오이, 마리, 협보에게 단 500명의 정예 기병만을 맡긴 채 몸소 선봉에 섰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이는 오직 우리뿐이다. 주몽은 말갈의 기마수를 역으로 이용해 그들을 좁은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주몽의 화살이 허공을 갈랐고 단 한 발의 화살로 적장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말갈군은 주몽의 기백에 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은 그들을 섬멸하는 대신 도망가는 그들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 승리로 주몽은 말갈의 말 천여 마리를 빼앗아 고구려 기마대의 기틀을 닦았으며 이 말갈 정벌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건국 2년 주몽의 나이 23. 고구려는 이제 방어를 넘어 확장에 나섭니다. 목표는 비류수 상류를 차지하고 고구려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던 행인국이었습니다. 행인국은 태백산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로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졌으나 그 왕은 탐욕스럽고 오만했습니다. 주몽은 말했습니다. 행인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돌이다. 이 돌을 치워야 비로소 고구려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주몽은 정예 철기군을 이끌고 행인국을 급습했습니다. 행인국의 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텼지만 주몽의 전략은 뛰어났습니다. 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한 채 메시지를 담은 화살을 날렸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다물의 주인이다. 나의 화살은 너희의 목숨을 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형제를 하나로 묶으려는 하늘의 도구다. 성문을 열고 태양의 품으로 들어오라. 무력보다는 민심을 공략한 것입니다. 결국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행인국에 백성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주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행인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광활한 평야와 비류수의 물줄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고구려가 강력한 기마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졸본 안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견고한 도읍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비류수가의 험준한 산맥을 배경으로 졸본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선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게르부의 막대한 재산을 털어 성벽을 쌓을 돌을 사고 백성들을 먹일 곡식을 풀었습니다.
주몽이 밖에서 영토를 넓혔다면 소선호는 안에서 나라의 뼈대를 세운 것입니다. 주몽은 직접 공사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돌을 날랐습니다. 왕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다. 우리의 자부심이며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보금자리다. 건국 4년 마침내 웅장한 졸본성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제국의 심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몽은 성벽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주몽의 나이 25. 그는 이제 단순한 부족 연맹의 장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국의 황제와 같았습니다. 행정과 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5 부족의 질서를 확립하며 나라의 기틀을 완벽히 닦았습니다. 기원전 32년, 고구려 건국 6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졸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나 비류수 유역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급격히 성장하자 인근의 강력한 부족 국가였던 비류국의 왕 송양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양은 이미 수대째 이 땅을 다스려온 토착 세력의 맹주로 주몽과 같은 굴러온 돌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영웅은 비류수가의 사냥터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칩니다. 송양은 주몽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선공을 날렸습니다. 나는 선인의 후예로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해온 지 오래다. 이제 막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성벽도 없이 지내는 그대가 어찌 나와 대등하려 하는가. 차라리 내 신하가 되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길이다. 주몽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왕의 자격은 가문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명에 있는 법.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이다. 신의 혈통이 어찌 평범한 인간의 밑으로 들어가겠는가. 결국 활쏘기로 승부를 가리기로 한 두 사람. 송양은 자신있게 시위를 당겼으나 백보밖에 사슴을 맞히는 데 그쳤습니다. 주몽은 코웃음을 치며 200보밖에 옷가락지 구멍을 관통시키는 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송양은 무력만으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도읍이 초라함을 비웃었죠. 이에 주몽은 지략으로 응수합니다. 그는 비류국에 몰래 사람을 보내 그들이 사용하는 북과 나팔의 형태를 파악한 뒤 고구려에서 일부러 낡고 녹슬게 만든 북과 나팔을 제작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가문의 가업 유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송양이 고구려를 방문했을 때 주몽은 이 낡은 고각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북은 새 것이나 우리의 북은 이토록 낡았다. 이것은 우리 고구려가 그대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천재의 명을 받들어 이 땅을 지켜왔다는 증거다. 색이 바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이것이 진정한 정통성의 소리다. 송양은 당황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유물과 거기서 울려 퍼지는 깊고 장엄한 소리는 주몽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더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소리는 곧 신의 목소리였기에 주몽이 준비한 그 육중한 고각 소리는 송양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고각 위장 작전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대자연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주몽은 비류수 상류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려 송양의 도읍을 수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성벽을 휩쓸자 송양은 주몽이 하늘의 힘을 부리는 신인이라 믿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몽은 송양을 죽이는 대신 다물도의 군주로 삼아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비류수 전체의 통제권을 장악하며 만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송양을 굴복시킨 직후 주몽은 영토 확장보다 내부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건국 7년부터 9년 사이는 고구려가 부족 연맹체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진화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행정적 정비기였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의 계루부를 필두로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라는 5부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각 부족의 자치권은 인정하되 군사와 외교권은 왕에게 집중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이 시기 주몽은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유민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려면 강력한 질서가 필요했죠. 그는 도둑질한 자는 10여 배로 배상하게 하고 게으른 자는 성벽 축조에 투입하는 등 고구려 특유의 엄격한 기풍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구려만의 독창적인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장간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비류수 주변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산악 지형을 이용한 약초 채집과 사냥물을 한나라나 주변 소국과 거래하는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 3년간의 평화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계마무사가 대륙을 휩쓸 수 있도록 말의 사육 방식을 개선하고 군사들의 장비를 보강하는 폭풍 전야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주몽은 성벽 위에서 매일 저녁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만 고구려의 칼날은 동쪽을 삼킬 것이다. 건국 10년 드디어 고구려의 야심이 폭발합니다. 주몽의 시선은 동쪽 바다와 맞닿은 풍요로운 땅, 부곡저로 향했습니다. 옥저는 소금과 해산물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보물 창고였으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개라 불리는 험준한 계마고원을 넘어야 했습니다. 주몽은 이 원정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온 고구려 최고의 병기를 투입합니다. 바로 말과 사람 모두에게 정교한 철갑을 입힌 계마무사였습니다. 당시 다른 부족들이 가죽 갑옷이나 나무 방패를 쓸 때 고구려는 이미 강철을 두른 중장 기병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주몽은 직접 계마무사들을 이끌고 계마고원의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곡저의 군대는 처음 보는 검은 철갑의 괴물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화살을 쏘아도 튕겨나가고 칼을 휘둘러도 불꽃만 튀는 이 무적의 기병대는 옥저의 방어선을 단숨에 분쇄했습니다. 주몽은 계마무사의 기동력을 이용해 적의 보급로를 끊고 본진을 타격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저의 왕은 고구려의 압도적인 문명 앞에 스스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땅을 넓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옥저를 통해 소금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부족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화폐보다 귀한 생존 물자였고 이를 장악한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북방의 맹주로 격상되었습니다. 계마무사의 위용은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고구려는 이때부터 한나라조차 경계하는 두려운 제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국 14년 고구려가 대륙의 패자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 주몽에게 평생 잊지 못할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여에 홀로 계시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부여의 금화왕은 그녀를 태후의 예로 장사 지내주었으나 주몽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몽은 졸본의 북쪽 하늘을 향해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세운 이 나라의 소금이 산을 이루고 철갑 기병이 대륙을 뒤덮고 있건만 어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십니까? 주몽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구려 내부에 거대한 사당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고구려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국가적 재래 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유화 부인의 서거는 주몽에게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여와의 마지막 미련을 끊어낸 주몽은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왕호를 동명성왕이라 높이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나라의 법도와 예법을 완성했습니다. 제5장 태양의 황혼, 제국의 영원한 빛이 되다. 기원전 24년 유화 부인의 서거는 주몽에게 단순한 상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부여와의 마지막 정서적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주몽은 뒤를 돌아보는 대신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제국 고구려가 자신이 없어도 천년을 버틸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2, 3, 4년의 시간 동안 주몽은 밖으로는 국경을 견고히 하고 안으로는 국가의 기틀인 오부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주몽은 졸본의 토착 세력과 부여에서 자신을 따라온 유민 세력, 그리고 정벌을 통해 흡수한 행인국과 비류국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해 강력한 중앙 집권적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용맹함으로 얻으나 나라의 영속함은 질서에서 나온다. 그는 고구려 특유의 다물 정신을 단순한 영토 회복의 구호를 넘어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정립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규모 정복 전쟁은 자제했으나 계마무사의 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철기 제작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옥저를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해산물과 소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세 제도를 정비하여 백성들이 굶주림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내면은 고독했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오이, 마리, 협보 같은 장수들은 이제 제국의 중심이 되어 바삐 움직였고 왕비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와 온조의 입지를 다지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몽은 자신이 일군 이 제국이 행여나 후계자 문제로 분열될까 노심초사하며 부여에 남겨진 아들 유리가 전해올 부러진 칼의 소식을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에 주몽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으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9년 4월, 고구려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여를 탈출해온 청년 유리가 마침내 졸본성에 당도한 것입니다. 주몽은 궁궐들로 뛰어나와 청년을 마주했습니다. 유리는 품속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19년 전 주몽이 부여를 떠나며 소나무 및 주춧돌 사이에 숨겨두었던 부러진 칼 한 조각이었습니다. 두 조각의 칼날이 빈틈없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주몽은 전율했습니다. 19년 전 살기 위해 강을 건넜던 망명객 주몽의 서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몽은 유리에게 자신의 왕관을 물려줄 것을 결심하고 그를 즉시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고구려 내부의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주몽의 건국을 위해 막대한 재력과 세력을 보탰던 왕비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인 비류, 온조에게 유리의 등장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일군 제국의 후계자가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몽은 고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소선호와 두 의붓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으나 제국의 정통성은 하늘의 증거인 부러진 칼을 가져온 유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몽은 소선호를 따로 불러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으나 이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이 이루어진 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선호는 주몽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몽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제국을 나누어 주듯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소선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백제라는 또 다른 위대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슬프고도 장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통해 정통성을 지켰고 소선호를 통해 고구려의 기상을 남쪽으로 전파한 것입니다. 아들 유리를 태자로 세우고 기원전 19년 9월 주몽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는 현대 기준으로 보면 한창이지만 쉼없이 전쟁터를 누비고 제국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매일 밤을 지새웠던 영웅에게는 생의 불꽃이 소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태자 유리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유리야,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단순히 땅을 넓힌 나라가 아니다.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로 묶고 잃어버린 우리의 하늘을 되찾은 다물의 나라다.
칼은 적을 굴복시킬 때만 쓰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너의 눈물과 땀을 써라. 주몽은 비류수가로 나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내려왔고 한 마리의 황룡이 비류수 위로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주몽은 자신이 찾던 옥채찍만을 땅에 남겨둔 채 그 황룡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19년까지 단 19년 만에 망명객에서 신이 된 사내.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넓은 영토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불굴의 의지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긍지였습니다. 주몽이 승천한 졸본의 하늘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남아 있었고 그 태양은 700년 동안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를 비추게 됩니다. 제6장 지지 않는 태양 다물의 영원한 메아리. 우리는 주몽의 생애를 통해 한 인간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주몽이 처음 졸본에 당도했을 때 그에게 허락된 땅은 농사조차 짓기 힘든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기득권을 잡은 토착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고 남쪽으로는 호전적인 말갈이, 서쪽으로는 강대한 한나라의 위협이 상존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땅의 척박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험준한 산세에 졸본성을 쌓아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고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갈과 행인국, 옥저를 차례로 굴복시키며 영토의 한계를 지략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정신의 핵심인 자강입니다. 남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활 한 자루와 3명의 친구라는 초라한 자원으로부터 제국의 씨앗을 틔운 것입니다. 주몽이 정립한 다물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옛 땅의 회복을 넘어선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고 대륙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고구려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주몽 사후에도 고구려가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700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몽이 심어놓은 이 자강의 뿌리가 워낙 깊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몽은 떠났으나 그가 남긴 고구려는 이제 막 대륙의 중심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몽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통찰은 그가 보여준 포용의 리더십과 대의를 위한 결단에 있습니다. 그는 비류국의 송양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대신 다물도의 우두머리로 삼아 고구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을 죽여 시체를 만드는 대신 적의 마음을 얻어 제국의 깃틀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고구려가 단기간에 수많은 부족을 흡수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통찰은 생애 마지막에 보여준 유리와 소선호 사이의 선택입니다. 친아들 유리의 등장은 제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통성을 위해 유리를 선택하는 단호함을 보이면서도 건국 동지였던 소선호와 비류, 온조가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결단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몽의 배려 속에 남아한 소선호 세력은 한강 유역의 털을 잡고 백제라는 또 다른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몽 한 사람의 생애가 고구려와 백제라는 우리 역사의 두 거대한 줄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적을 숙청하는 여타 군주들과 달리 주몽은 이별을 통해 번영을 설계했습니다. 비록 소선호 일행이 떠나갈 때 주몽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겠으나 그 아픔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위대한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 주몽이 우리에게 보여준 나눔과 비움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00년 전 말 위에서 대륙을 호령하던 주몽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주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념의 힘을 말해줍니다. 그가 부여를 탈출할 때 가로막힌 엄리대수 앞에서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라고 외쳤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주몽의 이 외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 안의 천손의 기상을 깨워 스스로 길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몽이 쏜 화살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기회로 바꾸고 적을 동지로 만들며 후대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마저 내려놓았던 그의 삶은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한 위대한 정신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주몽은 하늘로 돌아갔으나 그가 세운 고구려의 이름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몽의 후예임을 잊지 않는 한 고구려의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주몽의 활시위를 당기십시오. 여러분이 쏘아 올린 화살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통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통찰의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